반갑습니다. 세계사 대영쌤입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사제간의 인사 존중합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에 들어갑니다. 바로 3단원인데요. 3단원은 조금 건너뛰어서 산업혁명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3단원은 산업혁명과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침략하게 됩니다. 침략당하는 여러 민족들,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저항하는 민족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3단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58쪽입니다. 그리고 학습지는 3단원의 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단원의 첫 번째인 산업혁명 이야기부터 할 거예요.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들어봤지 그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썼어요. 산업혁명이란 사전적 개념이 이겁니다. 18세기 중엽, 오타네요. 네,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난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입니다. 산업혁명은 이런 그 전에 비해서 가히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발전이 있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물건을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는 기계가 생산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소나 말로 의존했던 동력이라면 이제는 증기선과 석탄 같은 새로운 동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동수단도 도보나 기껏해야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증기기관으로 아주 멀리까지 빠르고 신속하게 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자급자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상업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팔 목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상업의 변화도 오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수많은 전 분야에 걸친 기술적 발전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술의 발전만 있다고 해서 혁명이란 말이 쓰지는 않겠죠.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뭐까지로 바꿨다? 인간의 전반적인 삶까지로 바꿨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한번 나눠봅시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자영 농민이나 수공업자가 주였다면 이제는 임금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자, 계급도 역시 귀족과 농민, 기껏해야 수공업자라면 이제는 자본가와 산업 노동자라는 이런 자본주의적 성격에서의 계급이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장소 역시도 농촌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산업도시 위주로 살게 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통제권과 자율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노동에 대한 자율성이나 통제권이 상실되고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위치로 가게 된 거죠.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사회 구조까지도 변화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산업혁명의 전개와 그로 인한 인간들의 영향은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그 배경부터 보도록 할게요. 산업혁명 이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신항로가 개척이 되죠. 그래서 인구는 증가되고 식민지는 확대되고 경제 규모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가지고 수공업도 발전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그냥 간의 수공업이었다면 그 전과 조금 다른 수공업의 발전이 있게 됩니다. 어떤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냐면 적어보겠습니다. 선대제라는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선대제라는 것은 우리 교과서 158쪽 날개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들이 있겠죠. 이 수공업자들한테 돈이나 아니면 원료들을 미리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임금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고 이들이 그러면
받은 의뢰만큼 이렇게 다시 물건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선대제의 작품이죠. 이런 수공업의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가 도입되냐? 여기 볼까요? 마치 사람들이 공장의 기계처럼 분업화가 되는 거죠. 누구는 이렇게 샘물만 붓고 누구는 뚜까뚜까 치기만 하고 누구는 이렇게 가공만 하고 이런 식으로 분업화가 되게 되면서 수공업의 활성화가 더욱더 촉진되게 됩니다. 이런 일일이 사람이 하나하나씩 손으로 만들었던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처럼 사람들이 굴러가는 매뉴팩처라는 시스템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게 결국에는 공장에서 기계로 수공업이 공업화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수공업의 발전, 선대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매뉴팩처, 사람들이 분업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발명되자 이제는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산업혁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영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영국은 자본시장과 시장이 굉장히 넓었고요. 그 다음에 명예혁명 이후에 의회 중심으로 정치적인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잉크로즈 운동 같은 운동으로 인해서 이 노동력도 풍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지하 자원도 풍부합니다. 특히 석탄이나 철광석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산업혁명은 크게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동력의 좀 차이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특히 이 석탄이라든지 증기기관 같은 동력으로서 기계가 움직이는 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 하고요. 2차 산업혁명은요, 전기라든지 석유 같은 시스템으로 산업혁명이 되는 것을 2차 산업혁명이라 합니다. 조금 더 차이를 보게 되면 1차 같은 경우에는 면직물 공업이 그 핵심적인 공업이었고요. 2차는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중화학 공업 있죠. 제철, 정유, 석유, 화학 같은 플라스틱 같은 이런 산업들에서 발전이 일어난 게 2차 산업혁명입니다. 1차 산업혁명의 주 이끌었던 나라들은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었고요. 2차 산업혁명은 산업화에 늦게 출발했던 두 국가가 있었습니다.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된 게 2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두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면직물이죠. 면직물 공업은 뭘 만드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입고 있는 옷감을 만드는 공업을 면직물 공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옷을 만들려면 이런 배 같은 걸로, 배틀 같은 걸로 일일이 실을 뽑고 그 실을 한 땀 한 땀 짜가지고 면을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 면 가지고 옷을 만들어야 됐었죠. 이렇게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과 체력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모카라고 하는 이 원료에서 자동적으로 실을 만드는 기계들이 발명되게 됩니다. 원료에서 이렇게 실을 뽑는 그런 기계를 방적기라고 해요. 이런 자동화 방적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제니 방적기라는 방적기는요, 무려 한꺼번에 8개의 실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수력 방적기라는 것은요, 아주 튼튼한 실을 야무지게 뽑을 수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쳐진 게 이 물방적기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고 강하게 그 실을 한 땀 한 땀 다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적기에서 실을 뽑았으면 여기 있는 직기를 통해서 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이렇게 기계로 만들게 되면서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한 거죠. 심지어는 뭐도 만들어졌냐면 그 원료, 목화 같은 원료가 있죠. 여기서 씨를 다 걸러내야 되는데 그 씨도 한 땀 한 땀 사람들이 다 걸러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여기는 조명기라고 하는 기계인데 이 조명기에서 이 씨들을 알아서 다 걸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채집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옷감을 만들 때까지 모든 게 다 기계화가 되는 시스템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계가 발전되니까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옷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영국산 면직물이 영국에서 팔릴 때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도산 면직물들도 런던에서 많이 팔리게 되는데 더 이상 인도에서 면직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오직 영국산 면직물로도 충분히 가격으로서 엄청나게 시장 가치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인도에서는 이 완성된 면직물을 가져오지 않고 하나의 원료만 수입해오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직물 공업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게 1차 산업혁명이고요. 영국에서 방적기라든지 방직기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자동화로 돌려줄 수 있는 증기기관도 발전이 되게 되면서 다양한 기계에서 활용되게 되죠. 이렇게 물건만 만들면 다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건 아니죠. 이 물건들을 효율적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교통에서도 가히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증기기관차라든지 증기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아주 무겁고 무게가 나가는 것도 빠르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껏해야 여기 있는 마차로 사람들이 많이 옮겼다면 이제는 이런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속도는 굉장히 느리지만 되게 무거운 짐도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1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석유라든지 전기를 그 주된 동력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그 당시에 신소재들이 개발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새로운 수많은 기술과 기계들이 발명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전기입니다. 전기. 에디슨과 테슬라 같은 사람들이 이 전기 산업을 이끌게 되고요. 운송수단에서도 역시 자동차가 있긴 했지만 이것을 대량 생산해서 일반 사람들까지 보급화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행기도 개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엑스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부산에서 2030년에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밀려서 실패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이 엑스포가 이 산업혁명부터 시작된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이렇게 엑스포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기술력을 총집합한 기술의 박람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엑스포를 개최하며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력과 최고의 멋진 것들을 여기에 전시를 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죠. 바로 산업혁명의 결과를 국가들끼리는 너도 나도 자랑하면서 최신의 기술들을 막 뽐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미국에서 하고 있었던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전구를 한 번에 10만 개를 빡 터뜨리면서 사람들에게 우와! 라고 하는 그런 감독을 선사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61쪽에 있는 내용인데, 아까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자동차가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 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포드는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의 차를 만들어야 대량 생산이 가능할까를 고민합니다. 자, 그래서 이 T자형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자형 차로 인해서 막 차들이 대량 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차들은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유럽에서는 붉은 깃발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법은 뭐냐면 이 앞에 붉은 깃발을 드는 사람보다 자동차는 먼저 갈 수 없어요. 속도 제한을 하는 법이었습니다. 몇 킬로일까요? 약 3km였다고 합니다. 시속. 걷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네, 바로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를 잃을 것 같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차를 이끄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자동차로 인해서 다치는 행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가 너무 위협적이니까 이것을 법으로서 딱 제한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기술과 그 다음에 법, 사회적 체제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AI 같은 산업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일자리는 점점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딜레마를 극복할지 고민하는 것도 우리들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산업혁명의 배경과 1차, 2차 산업혁명의 전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부터는 한 페이지를 더 넘겨보겠습니다. 학습지로 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인간한테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전하게 되고요. 그쵸? 그리고 도시의 수도 점점 확대가 됩니다. 당연히 물질적인 풍요가 오게 되고요. 소비도 증대되면서 굉장히 생활이 편리해지는 그리고 새로운 여가 문화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여기에도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지금 시간이 6월 12일 금요일 10시 반이거든요. 30분 뒤면 또 월드컵 우리나라 첫 경기가 있게 되는데 누가 이길까요?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3, 4교시 모두 수업이라서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축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올해 선생님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프리미엄 리그에서 아스날이 우승을 했죠. 네, 여기는 이 아스날이라는 팀은 원래 누가 만들었냐면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이 만든 축구팀이었어요. 네, 원래 이 축구팀이라는 것은 축구라는 것은 영국의 귀족들의 스포츠였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우아하게 축구를 하는 게 그들의 문화였는데 산업혁명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점점점 여가 시간이 많아지게 되자 이 여가 시간에 뭐 할까 하다가 축구를 하게 되면서 이런 노동자들한테도 일상적으로 즐기게 되는 국민 스포츠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도 되게 유명한 팀이 이 맨유, 그리고 리버풀, 그리고 여러분 알까 모르겠는데 이 셰필드라는 이런 축구팀들이 있잖아요. 이 팀들이 다 어디에 이제 소속된 팀이냐면 이제 맨체스터, 리버풀 이런 곳들이 이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진 신흥 공업 도시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많던 그 공업 도시부터 이 축구팀들이 막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힘들고 지친 노동자들이 직접 축구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잠시나마 이제 그런 피로를 풀고 즐기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면서 지금까지의 축구 리그가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업혁명은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여가 문화를 등장시킬 만큼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일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는 자본가와 그들을 고용을 하는 노동자 계급 간의 계급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특히 이 노동자들이 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 그게 바로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부터는 산업혁명의 문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에 노동자들은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장시간 노동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특히 아동 노동도 시키게 됩니다. 아동이라면 보통 몇 살부터 공장에서 일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네, 기록에 의하면 5살부터 하기도 했습니다. 그쵸? 그 어린 것이 뭘 할 수 있다고 이 5살부터 시킬 정도로 굉장히 아동 노동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게 이 시기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치고 힘든 노동자들이 이런 기계를 파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노동자들이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은 기계 탓이라면서 기계를 파기하기도 했고요. 이런 노동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 참정권 운동을 하기로 합니다.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프랑스의 2월 혁명 같은 참정권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사파에 실린 아동노동의 문제점인데요. 몇 살입니까? 23살입니다. 언제부터 일했나요? 6살 때부터입니다. 어떤 공장이요? 천을 짜는 공장이었어요. 몇 시부터 일했어요?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일했습니다. 무려 한 6시간 일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맞았습니다. 하면서 그 어린 아동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런 노동 문제가 있게 되자 이제는 사회적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국민국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고 있었죠. 그런데 노동자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요? 누군가는 자본가고요. 누군가는 이를 고용하는 노동자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돈을 엄청 쉽게 벌고요. 누군가는 뼈 빠지게 일을 하지만 그 굶주림과 노동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차별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 것인가?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차별이 생기게 되자 이런 사회적 차별을 타파해야 된다는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초기 사회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사람은 생시몬과 프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자본주의 때문이래요. 이 자본주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경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과 노동자가 서로 협력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회주의 초기의 모습이었어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의 사회주의 재산 제도를 비판을 하고 공동 생산해서 다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초기 사회주의 사상은요, 이런 협동을 강조하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상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초기 사회주의 사상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공상적이다. 소설이나 쓰고 있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누가 자본주의에서 협력을 하겠냐? 말도 되지 않고 꿈꾸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비판하죠. 그래서 우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사회주의를 조직한다. 라고 해서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마르크스 그리고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163쪽을 보면 엥겔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엥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노동자는 하루 보러 하루 산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프롤레티아 신분이라는 뚜렷한 표식이다. 그들에게 자신의 두 손밖에 없으면 이제 번 것으로 오늘을 산다. 그는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노예도 적어도 주인의 사리사욕에 의해 자신의 하루 먹거리를 보장받는데 그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근데 그들은 노동자들이겠죠? 이런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뭐래요? 중간계층과 투쟁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즉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간의 계급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면서 자본가들과 계급 투쟁으로 평등을 꿈꾸는 사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과학적 사회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노동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등장하는 것까지 우리 봤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태 환경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많은 도시 문제가 발생해요. 주택도 부족하고 교통도 혼잡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그 당시에 영국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연이 가득하죠. 그래서 뱀 같은 연기가 계속 하면서 이 오염도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템즈강을 풍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템즈강은 이렇게 죽음의 강이라 불려질 정도로 오염도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강이 너무나 심하게 된 나머지 잉크로 쓸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유라든지 석탄이 너무 많아서 불을 붙이면 물에 불도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템스강이 오염되는 환경 문제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도시의 오염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런 물 같은 게 오염되게 됩니다. 그냥 물 같은 데서 막 똥 빨고 막 기저귀 빨고 그냥 옷을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물이 오염되고 그 물이 오염되다 보니까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의사 존 스노라는 사람이 이 콜레라가 왜 발생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 펌프 시설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펌프 주변에 콜레라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물이 원인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물을 깨끗하게 하자 이 콜레라 환자들이 사라졌다라는 그 유명한 추적 관찰의 대표적인 사례도 이 당시에 있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인해서 전염병도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생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 교통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더 멀리까지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태계로 변화되면서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삶이 변화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많은 내용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